어, 오늘 문제 강의의 순서는 제가 드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 기출문제를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 1번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31회 기출문제예요. 31회 기출문제 1번 문제인데 이걸 이제 변형한 거죠. 3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오셨나요? 풀어보고 왔겠지. 그렇게 믿어. 당연하다 생각해. 근데 31회 기출문제를 풀고 왔다면, 어제 풀고 왔다면 오늘 드린 문제에서 엄청난 함정에 많이 걸렸을 것이다.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핵심 포인트들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출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 왜 틀리느냐? 아직까지 실무시험 또는 실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안에서의 문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봤던 것에 대한 기억을 꺼내서 내가 풀어봤던 그 문제의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엄청나게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 31회 기출문제 1번 문제를 변형을 했는데 물론 영업권에 대한 쟁점은 빼고 평가에 대한 문제만 드리긴 했지만 물건 자체를 집합 건물에서 토지 건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토지 건물을 바꿨을 때 이게 유동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문제 분석이 되는지를 제가 점검하기 위한 문제를 드린 겁니다. 31회 기출문제를 안 풀고 왔으면 이게 그냥 토지 건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31회 기출문제 풀고 왔으면 집합 건물인데 씨발 뭐지?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바꿨다는 거, 그리고 자료 1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을 대부분 이제 뒤로 제일 마지막 자료로 주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 일본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었을 때 유의사항이나 지켜야 될 것들을 앞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풀이의 전제들을 앞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전제 하에서 내가 문제풀이를 했을 때 정답이 도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유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예시 답안과 다른 방향성으로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제 별건 아닌데요. 일단 자료 1에서의 3번 보시면은 선정 사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채점의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자, 5번 같은 걸 보시면은 일괄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물건의 종류에 맞게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래서 대상이 물건의 종류가 집합건물이면은 집합건물 사례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건물이라면 토지건물 사례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수학적으로는 집합건물을 통해서 토지건물 전체 가격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사례가 정 없다고 했을 때 특히 오피스의 평가에서는 토지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오피스의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를 크로스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상 물건 자체가 오피스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집합 건물을 적용해보는 집합 건물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집합 건물을 적용해보는 쟁점을 유의사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한 층별로 이렇게 줬지만 집합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셨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보다는 이제 특히 이런 일괄 거래 사례의 활용. 일괄 거래 사례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갔을 때 토지 건물 사례와 집합 건물 사례를 쓰게 되는데 그 후단에서 이루어지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시점 수정치를 어떤 걸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괄 거래 사례를 쓰게 되면 대상은 오피스와 근생이 다 있어요. 그죠? 물론 대부분의 오피스들이 하층, 1층이나 지하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거사비를 썼을 때 시점 수정치를 뭘 쓰느냐? 오피스의 자본 수익률을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본 수익률을 줬는데 집합상가와 오피스를 줬어요. 그러면 토지 건물 사례, 시점 수정치는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점 수정치를 써야 되죠. 그죠? 그것이 시군구든 용도든. 그래서 내가 적용한 사례에 맞춰서 시점 수정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 사례를 썼을 때는 오피스의 시점 수정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리고 사례를 집합을 썼을 때는 집합 상가의 시점 수정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환원율을 이렇게 드렸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집합 건물로서 용도가 근생과 업무시설, 오피스 용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치도 각각 썼고 그 다음에 환원율도 개발권 기준이잖아요. 집합 건물에서 개발권 기준이라는 것은 각 호별로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호별의 용도에 맞는 환원율을 쓰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드렸던 문제에서는 용도 자체를 근생과 오피스의 복합부동산이다 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오피스의 환원을 써야 될지 집합 상가로서의 환원을 써야 될지가 혼돈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된 용도는 오피스이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오피스의 환원율을 쓸 거예요. 그죠? 오피스의 용도에 맞는 환원율을 쓸 건데 그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는 용도별로 면적 가중을 해서 환원율을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없더라면, 이 제시되는 상황이 없더라면 우리가 환원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오피스가 주된 용도다. 그래서 주된 용도인 오피스의 환원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전제사항을 깔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자의 의도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란 얘기죠. 자,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보시면은 이런 대상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활용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제가 32회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예. 이 문제에서는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대상을 써야 되는데 32회에서는 대상의 임대료와 시장의 표준 임대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1회에 시험장 들어갔던 수험생들은 32회에 들어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래 사례에서는 보시면 이제 별건 아니지만 자 사례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뭐냐? 이거는 토지의 사례로 쓰라는 얘기죠. 배분법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기준 시점이 아니라 거래 시점 기준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고, 자, 그 다음에 이 C의 사례를 보면 단지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은 개별로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일괄이다. 그죠? 예.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일괄 평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또,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최근의 기출 문제들은 개별권 기준에서 토지에 적용해야 되는 개별용 비교와 일괄평가에서 적용해야 되는 개별용 비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32의 기출문제 보시면 아실 텐데 32의 기출문제에서는 개별론 비교의 방법을 토지의 개별론 비교, 도로 형상지세 이렇게 주고 다시 일괄의 거래 사례에 적용시켜야 되는 비교치를 따로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토지 개별 요인을 하면서 단지 외부 요인 이렇게 해서 예, 이 토지 개별 요인을 일괄에도 쓸 수 있도록 준 거죠. 외부 요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괄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는데 어쨌든 주된 부분은 대상 물건 자체를 토지 건물 형태로 바꿨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예시도 한번 잠깐 볼게요. 기준가치, 공정가치 얘는 시간이 허락되시면 이게 좀 분량이 좀 많잖아요.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쓰긴 했는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죠. 그죠? 예, 그러면 개념은 못 쓰더라도 우리 규정상 성격과 특징을 써야 되죠. 그죠? 성격과 특징 정도는 이론적으로 준비하셔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감정평가 방법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자꾸 이제 32기출 문제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32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음 1번 개물권 기준, 물음 2번 일괄 거사비, 물음 3번 일괄 시간화법 이렇게 평가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와 분량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평가 방식을 쪼개고 있으면 굳이 구체적인 평가 방식까지는 안 써도 큰 차이점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를 물으면 3방식을 통으로 물었을 때는 그냥 평가하시오 이렇게 묻고 송으로 물어 평가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3방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것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답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딱 봐도 오피스 빌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빌딩의 주된 방법 자체가 일괄평가로서 7조 2항의 일괄평가로서 거사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오피스 빌딩이라도 개론권 기준이 주된 방법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또 강조드리는 부분은 1번 문제에 가장 처음 적용하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풀세트 목차를 다 쓴다. 그죠? 표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엔 보장 이렇게 사례 선정하시는 거는 별 의미가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고 거사비 당연히 얘도 토지건물 사례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뭐 다 아시겠지만 근생과 업무시설 나눴었고요. 자, 일괄 거사비에서도 선정 구체적으로 썼고요. 얘는 토지건물 사례와 집합 사례를 썼습니다. 거래 사례 C 기준은 사례 선정했으니까 시점 수정, 오피스 자본 수익률은 밝혀주셔야 돼요. 그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목차로 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괄 거사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은 절대 한 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용한 시점 수정치 별거 없지만 그 다음에 개별은 비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간단하게 답안을 쓰려고 하면은 사실 한 줄 처리도 가능하다.
한 줄 처리하고 주석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시점, 수점, 개별비용, 비교치.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일괄거사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배점이 5점입니다. 쉬워도 배점이 5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다 나눠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사례를 썼을 때 집합상가 자본 수익률을 사례 기준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었고 지역 개별인하고 1층 기준 단가를 산정해서 전체로 변환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는 별건 없지만 환원율 원래는 예를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 해서 면적으로 가중해줬다. 이거는 이론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토지 건물의 환원율을 뭐 용도별로 나눠서 이제 가중한다. 이건 이론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죠? 물리적 투자 괴롭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응용한 겁니다. 가끔 기출 문제에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지 않다기보다는 쓰지 않는 개념인데, 출제자가 특별하게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써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거를 가중해서 결정함. 한 줄 써, 이렇게 똑같이. 그럼 되잖아. 그죠? 맞죠? 요게 출제 포인트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답을 도출 못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상식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용도별 제시한 거에 따라서 용도별 가중평균을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임의 숫자 쓰면 되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잖아. 뭐 이렇게 가중평균 하라고 하면 뭐 대충 여기 사이겠지. 5.5를 쓰든 뭐 5.6을 쓰든 찍어서 숫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조금씩 걸리는 것들, 내가 문제 풀면서 조금씩 걸리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즉,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오지 않은 것들인데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 담아낼 수 있다.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안 해본 거를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틀릴 거.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제의 특성을 반영했던 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31회 때 31회 요 문제에서는 영업권 평가를 물어봤거든요. 영업권 평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대상의 기업 가치를 제시했어요. 거기에서 영업투자 자본을 차감해서 영업권을 가치를 산출을 하는데 영업권 가치 산출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기업 가치는 뭐가 되죠? 영업 가치, 오퍼레이팅 밸류입니다. 근데 전체 기업 가치를 줬어. 특이사항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자 유동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은 대부분 이자부 부채로 보고, 그죠? 얘는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금 조달 수단이니까. 우리가 기업 활동 자체를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크게 나눠봐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관련된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영업투자 자본을 보는 시각 자체도 자산접근법이 있고 재무적 접근법이 있잖아요.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접근한 것이 재무적 접근법이에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재무적 접근법에 의한 재무적인 현금 흐름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31회 기출문제에서는 단기 차입금이 통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비용이라고 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답안에 담아야 되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영업 부채에 단기 차입금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겐또일 수 있어. 찍어내는 수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쟁점이라는 것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답안에 담을 때는 단기 차입금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로 보겠다 라는 전제를 깔고 적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그걸 단기 차입금이 이자 부채로 보겠다, 단기 차입금이 이자 부채로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라는 전제를 깔고 답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반드시 정답을 내가 써야 될 것이냐, 정답이 아니더라도 감점을 적게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조정 및 결정은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31회 문제 중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31회 문제는 뭐 한번 볼까요? 잠깐. (31회) 기출 당시에는 31회 문제가 뭐 그냥 크게 뭐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31회 문제가 역대급이었다. 최근이 더 쉬워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31회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풀만한 문제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꽈락률 75%. 32회 때는 31회보다 쉬워졌다? 꽈락률 75%. 뭐 33회 때는 평가 왜? 31회 때 문제 구성을 보면 요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문제에 물음 1번이 이제 소유 부동산에 대한 평가, 이제 요게 영업용 자산과 투자 자산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평가가 나왔고 자료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권 평가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좀 중요했고요. 요거는 이따가 문제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익률에 대한 개념적 정리만 잘했으면 충분히 풀고도 남을 문제였습니다. DCF를 뭐 3개를 돌려야 되는데 숫자에서는 이미 결판이 안 나. 그럼 이제 이거 약수라는, 서수라는 거에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문제에 담아서 서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서술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설명문 자체를 내가 잘 쓰는 게 아니고요, 목차를 뽑아내는 능력이에요. 목차를 뽑아내는 능력. 목차를 뽑아내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맞고 틀리는 거는 두 번째 문제다. 맞으면 좋은데 틀려도 다른 애들이 목차를 못 뽑아내거든. 목차만 뽑아내도 이미 합격. 내용까지 맞으면 고득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없던 형태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를 깊이 가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풀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 2번 문제는 수험생들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좋은 문제다, 그냥. 좋은 문제고, 3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3번 문제가 이게 토지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보상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사실상 사도와 예전 공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사도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예전 공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그리고 특히 물음 자체에서 이제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 자체에서 피고 입장, 오씨, 갑자기 왜 실무에서 피고가 나와? 이러면 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물음 2번에서 원고 입장, 아씨,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사실 뭐, 피고는 사업 시행자이니까, 그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피고는 사업 시행자일 거고 원고가 피수용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 금액을 적게 주는 걸로 갈 거고 피수용자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 형태로 물건 확정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보상 금액을 적게 받으면 사실상 사도인데 이제 많이 받았을 때는 이것이 예정 공도인지 미지급 용지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자체는. 그래서 예정 공도와 미지급 용지를 구분하는 개념적인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뭐 정답은 예정 공도이지만 미지급 용지로 풀었다 하더라도 크게 감점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일부 편입에 대한 영업 손실. 요거는 좀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1회 문제를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지금 현재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는 문제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문제보다 본 김에 31회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기출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영업권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종국적인 목표는 영업권 가치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실사, 듀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자산실사를 통해서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에 대한 또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아서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의 구성은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개념적으로 물었을 때 보세요. 이 형태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34회에 나오면은 31회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1회 때는 그냥 부동산 평가가 30점에 배점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에 대한 평가 20점, 영업권 가치에 대한 평가 20점. 예. 이렇게 밸런스를 바꿨을 때 그러면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가 있죠. 부동산 평가는 간단하게 하고 또는 토지, 건물, 기기 기입까지 하고 그걸 담아서 물음 2번에서 영업가치 평가하는데 이 문제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줬는데 기업가치를 간단하게 평가해서 영업권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상적인 자산실사를 통해서 영업권 평가를 하는 건데 이런 자산실사가 다시 한 번 더 평가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이것이 1번급이 아니라 2번급, 3번급으로 나왔을 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평가의 문제 자체의 볼륨을 줄이면 되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개정 과목으로는 유형자산, 그죠? 그리고 비영업가치와 관련된 투자자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가치와 총기업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집합건물 대상 이렇게 줬고요. 다 아시는 문제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지난번 우리가 문제 분석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가사용, 임대, 그죠? 이걸 이제 기업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가사용을 한다는 것은 내 영업활동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업용 자산, 그 다음에 임대를 줬다, 투자 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뭐 비교 방식 참고 자료, 사례 쉬웠죠? 예, 사례 선정은 쉬웠고, 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집합 건물의 사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용도 지역이 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죠? 토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용도 지역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특히 일괄 평가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골프장, 물류창고 이런 것들도 개발권 기준으로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는 무조건 용도지역 맞춰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일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연면적당 단가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으니 용도지역의 차이는 토지의 외부 요인 정도로만 반영하면은 충분히 사례로 선정할 수는 있다. 그죠? 마찬가지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일괄 거래되는 것 자체의 무게중심 자체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잖아요. 그죠? 물류창고 연면적당 단가로 선정하잖아. 건물 중심이죠. 그죠? 집합 건물도 전유 면적이나 계약 면적,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대지권은 부착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중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용도 지역의 중요성은 떨어지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면 당연히 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사례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도 집합삼과 오피스 나눠줬죠? 똑같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거래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것을 사실을 적시해 주면은 명확해진다. 답안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 평가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여기 한번 보시죠. 영업권 평가 자료. 자, 그러면은 자료 5번까지 그리고 자료 5번까지는 사실 물음 1번에서 다 활용했고요. 물음 1번을 평가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자체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때, 복합된 문제를 평가할 때는 각 물건별에 써야 되는 자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자료 6번은 물음 2에서만 쓰면 된다라고 해서 머리를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돌아와서 얘를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유동자산, 뭐 그냥 계정 과목 전체로 나왔고요. 비유동자산 안에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있죠? 그죠? 네, 투자자산은 영업용 자산이죠? 맞아요? 응? 유형자산은 영업용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자가사용 부분이고 투자자산은 비영업용 자산이잖아요. 이게 이제 임대를 주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넘어와서 유동부채에서는 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당연히 영업부채. 근데 단기차입금은 통상은 영업부채를 보지 않고, 그죠? 얘는 이자부 부채를 보죠? 얘는 재무현금 흐름에서 본단 말이죠. 장기차입금은 당연히 재무현금 흐름. 그죠? 영업용 현금 흐름에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기업 가치. 비영업용 자산이 포함된 기업 가치는 700억. 그 다음에 보유 자산 중에서 자가 사용 외 집합 건물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음. 이게 투자 자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임대를 주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지? 맞죠? 아니면 요게 내년에는 이 기업의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집합 건물 중에서 얘는 이제 영업용 자산, 자가 사용. 얘는 임대 주고 있어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 한 개 층은 지금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어. 그런데 기준시점 이후 또는 내년에는
이 매출의 캐파를 늘리면 여기까지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 임대 내보내고 내가 쓰겠다. 그지? 근데 지금 현재는 임대를 쓰고 있어. 그럼 이제 이 분류 자체가 얘가 그러면 현재는 투자 자산인데 나중에는 영업용지가 된다는 얘기지. 분류 자체가 애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3번으로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방금 제시한 어떤 전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 가치는 향후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얘가 영업용 자산 편입된다라고 하면 얘는 영업용 자산으로 봐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은 임대 주고 있다. 이건 일시적인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뭐 다른 건 없다고 하고 무형자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으면 여기에 개정 과목이 더 많아지겠지. 이 비유동 자산 자체에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영업 투하 자본을 산정할 때 영업용 자산을 더 많이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얘죠. 단기 차입금 50억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19년 말에서는 단기 차입금 50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없어요. 예. 보니까,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나,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차입한다. 그래서 이 영업 경비라고 했잖아요. 충당을 했잖아요. 그죠? 자금 조달의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영업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재무 활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예시도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 예시답안에서는 영업권은 기업가치에서 영업투자자본을 이렇게 요거를 제시했어요. 나 이거 안다는 거지? 뒤에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자가 사용하는 거, 그죠? 예, 평가 금액이잖아. 평가 금액을 임대 부분하고 자가 사용 부분을 나눠놨어요. 결론에서 나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가 사용 부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재평가 금액으로 대체돼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유형자산은 19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쓰면 안 되지. 이걸 안 쓰고 내가 평가한 금액으로 대체해야 되잖아. 그지? 이게 듀 딜리전스에 의한 영업권 평가예요. 단순히 영업권 평가 40분짜리 물어본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또는 영업권 평가를 물어봤을 때 실제 기준점 현재의 공정 가치를 따로 제시할 수도 있지, 문제에서.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산정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얘를 대체해서 이거로 간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도 215억을 대체해서 257억 3천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자, 영업권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얘를 평가할 필요가 없었어. 맞아요? 그죠? 기업 가치를 영업 가치만 산정하면 되잖아. 맞죠? 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함께 평가하게 해놓고 제시한 기업 가치가 이거 자체가 총기업 가치였죠. 투자자산 포함.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자산은
보시면 요거 영업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인데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영업용자산만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응? 지금 우리가 영업투자 자본을 산정할 거거든요. 응? 영업용 자산과 영업부채를 산정해야 되잖아. 영업자산은 그러면 자산적인 측면에서 유동자산, 매출, 채권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 다 들어가야 되고, 영업권 외에 무형자산이 다 들어가야 되지. 이거 자체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자산접근법이라고 했다고. 우리는 지금 자산접근법으로 영업투자 자본을 구한다고. 그럼 이때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뭐 부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합산해야 되는 방식. 이것이 자산접근법.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자 유동자산, 유무형자산 맞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영업이니까 영업과 무관한 투자자산들은 빠져야 되지. 자 일단은 유동자산을 보면 이거는 뭐 별 언급 없었으니까 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 자산 항목에서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자산 항목에서 이 프로세스를 이 문제만 걸고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원칙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산 총계가 돼야 되지. 원칙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여기 안에 투자 자산이 있잖아. 그럼 이건 빼고 합산이지. 맞죠? 그래서 자산 총계에서 투자 자산을 착안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수정, 대차, 대조표가 다 작성되었을 때 접근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것들이 숫자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자산 총계에서 비영업용 자산을 착안하는 방식은 더 어려워졌다고. 산정 방법이. 그러면 자산 항목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더해 가야 돼. 그래서 그때 접근 방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치는 방법이고 그 비유동자산 안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다 들어가 있어. 맞지? 그래서 유동자산 350억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빼고 유형자산밖에 없지. 문제에서 무형자산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195억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한 223억 7,200만 원이 들어가서 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합계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영업부채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단기 차입금 얘가 사실 통상적으로는 재무적인 적금에 의한 부채인데 이거를 영업부채로 포함함이란 전제를 두고 얘를 넣었어. 틀릴 수도 있지. 이 새끼가 출제자가 이 새끼가 성격이 모난 새끼야. 원래는 이거 안 넣는 게 맞는데 죽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게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재무적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 영업 현금으로 해당한다는 이거 계정 과목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 단기 차입금을 영업 부채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틀렸다 할 수 없고 제외했다고 해서 틀렸다 할 수 없어요. 이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평가 주체에 대한 판단 사항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포함한다고 해서 놓고 이건 재무적 현금 흐름으로 영업 부채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쓰고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기출 문제, 시험 문제 풀 때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항을 기재하고 나서는 틀리고 말고는 내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돼야지 실제 시험에서 고민을 안 하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투자 자본 자체는 이렇게 산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금액은 어디서 차감해야 돼요? 이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 기업 가치, 오퍼레이팅 밸류에서 얘만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총기업 가치를 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업 투하 자본만 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빼야 돼? 비영업 자산 가치까지 빼줘야 된다. 그죠? 보세요. 이 전체 기업 가치에서 영업용 자산, 영업 투하 자본을 빼고 또 비영업 자산을 차감하는 방식 자체는 일반적이지 못한 접근이에요. 이 문제만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영업권만 평가할 거면은 사실 자산 실사 자체도 뭐 하면 돼? 영업용 자산만 하면 돼. 영업 가치, 기업 가치를 영업 가치로 산정하면 돼. 맞지? 그렇잖아. 영업 가치, 기업 가치의 5% 밸류 구해서 영업 투하 자본 얘를 차감하면은 그러니까 영업권 또는 이제 무형 자산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인데 여기에서는 여기다가 비영업 가치를 더해 놓고 다시 비영업 가치를 같이 뺀 형태란 얘기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만 해결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과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해서 변형시켰던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10분 마실게요.